앞선 시간에서는 초음파 진단 기기의 한의학에서의 역사나 또한 진단적 의의에 대해서 어떤 치료적 초음파 진단 기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음파 진단 기기는 일단 그 기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탐촉자라고 부르는 프로브가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그리고 이 프로브가 인체의 피부와 접촉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초음파 에너지가 인체 내로 투과되고 그 인체 내로 투과되는 과정에서 각각 인체 내 조직의 경계면에서 초음파 에너지가 반사가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고요. 이런 반사된 신호를 컴퓨터에서 증폭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컴퓨터의 화면으로 2차원적으로 영상을 구현해서 그것을 의료인이 해석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의 초음파 진단 기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초음파 진단 기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초음파 탐촉자라고 불리는 프로브에서 압존소자라고 하는 물질, 소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초음파 에너지가 피부를 통해서 물체로 발진이 됩니다. 이때 초음파는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일부 반사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반사된 이의 초음파 에너지는 다시 탐촉자 프로브로 도달해서 여기서 수신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 수신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바뀐 전기 신호는 초음파기기 본체 프로그램에서 해석하고 이것을 영상화해서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의학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속성은 의학적 속성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자연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의료의 어떤 특정 영역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음파 영상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물리학적 속성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음파가 반사되는 시간 그리고 초음파로부터 반사되는 에너지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초음파가 반사되는 시간은 거리로 변환이 돼서 결국 초음파 프로브라고 하는 탐촉자로부터 그 해당 영상을 만든 조직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서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로부터 반사된 에너지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탐촉자에서 100이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발사했을 때 이 발사된 에너지의 몇 프로가 반사돼서 탐촉자의 수신기로 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사량이 많을수록 밝아지고 반사량이 적을수록 어두워지는 형태로 조직의 물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하면 투과 에너지량은 적어지고 반사 에너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밀한 조직에서 영상이 밝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에서는 주로 혈류의 속도와 같은 어떠한 유체의 흐름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초음파가 음파 영역에서 얻어진 어떤 물리적 속성이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물리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혈류의 속도가 빠르면 밝게, 느리면 어둡게 표현하고 있고요. 혈류의 방향에 있어서는 탐촉자를 향해서 흐르면 빨간색으로, 탐촉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향해서 흐르면 파란색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물리적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도플러 효과에서는 관찰자 쪽으로 향해서 오는 효과는 단파장을 이루면서 편의가 파란색 편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탐촉자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음파의 경우는 장파장 효과가 나타나면서 빨간색 편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볼 때 붉은색이 강한 별일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는 쪽에 불빛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란색으로 느껴지는 불빛일수록 오히려 관찰자 쪽으로 이동하는 불빛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혈류의 방향에서 표현하는 탐촉자를 향해서는 빨갛다, 탐촉자를 향해서는 파랗다는 것은 일반적인 물리법칙에서 나타나는 그 세 개의 편의와는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이 점을 꼭 구분하여 주길 바랍니다. 초음파 원리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이미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쓰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박쥐,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에 하나인 돌고래 같은 경우가 이 초음파를 활용해서 해당 물체 또는 먹잇감을 찾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현대 과학에서 쓰고 있는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어떤 물체를 파악해서 물속을 안전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대표적이죠. 또 하나는 레이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원리는 사실 레이더 기술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활용하면서 의학적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음파 원리 중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서 체내의 유체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바로 이러한 유체 흐름을 관찰하는 물리학적 원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자 입장의 사진이 위와 아래에 각각 자동차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자동차 입장에서 어떤 기차가 다가오거나 어떤 기차가 멀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이때 기차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다가올 때는 높은 이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은 바리톤이나 이런 낮은 소리로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음파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음파 중에 파장의 변화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소리를 내는 물체가 다가오게 되면 이때 파장은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고요. 관찰자 입장에서 소리를 내는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이때 소리를 내는 소리는 음파가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는 단파장의 효과, 파장이 길어지는 장파장의 효과에 따라서 각각 빛으로 말하면 파란색 편의, 붉은색 편의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파장이 짧아지는 파란색 편의에서는 높은 고음의 소리, 파장이 길어지는 낮은 소리에서 파장이 길어지는 소리에서는 낮은 음의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도플러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영상에서의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기초 용어 중에 표현되는 용어들을 우리가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초음파의 물리적 속성은 결국은 음파의 도달 거리와 그 다음에 음파의 반사, 그러니까 초음파의 반사량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초음파가 반사되는 양이 많을수록
해당 조직과 물체는 하얗게 보이고 초음파의 반사량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초음파가 흡수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표현하는데 그럴 때는 영상이 어둡게 표현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영어로는 하이퍼 에코 그래서 밝은 에코라고 해서 반사량이 많을 때 현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포 에코 어두운 에코라고 해서 반사량이 거의 없거나 초음파의 에너지가 거의 흡수되는 조직층을 통과할 때 나타난 영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떠한 조직에 비해서 하얀 어떠한 덩어리와 같은 영역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일단 물리학적으로는 영상학적으로는 하이퍼 에코 밝은 에코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주위의 조직보다 어두운 영상이 영역이 나타날 때는 하이퍼 에코 어두운 에코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이퍼 에코가 나타나는 이유와 하이퍼 에코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의 상황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둘 다 모두 간혈관종이라고 하는 질환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영상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주관적으로 의료인의 판단이 반드시 개입돼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이퍼 에코와 하이포 에코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 말고도 동등한 에코라고 해서 아이소 에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실질 조직 안에서 특정한 다른 기질적 변화나 형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이 어떤 밝기가요. 이럴 때는 아이소 에코, 동등한 에코라고 하는 표현을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무에코라고 해서 반사가 전혀 없는 공간의 영역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즉 초음파는 반사가 많을수록 하얗게 보인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검은 영역은 사실은 어떠한 초음파 에너지가 반사되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곳을 영어로 말할 때는 안에코라고 해서 무에코라고 그러니까 반사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순수한 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통과할 때는 초음파는 거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방광과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 균일한 에코와 또 거친 에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균일한 에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처럼 아이소 에코와 같은 상태에서 거의 어떤 그 거친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균일한 느낌이 들면서 에코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아이소 에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어떤 모습에 있어서 껄끄럽다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처럼 거칠게 보이는 것을 이제 거친 에코라고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 초음파가 음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음파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요. 음파라고 하는 건 소리를 말하죠. 근데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데 보통 이때 쓰이는 소리의 가청 주파수 범위를 20Hz에서 2만 Hz, 즉 20kHz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범위에 있는 파장의 주파수인 경우, 그러니까 주파수인 경우를 우리는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것을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사이클이 하나의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한 번의 사이클이 돈다면 1Hz, 1Hz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1초에 이 사이클이 10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10Hz, 10회의 사이클이 있다 해서 10Hz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만 번 이상의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주파수의 개념이고요. 이 주파수가 결국은 높으면 높을수록 1초 안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은 점점점 짧아지겠죠.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장이요. 그래서 하나의 파장이 이렇게 긴 경우와 짧은 경우를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파장이 짧아질수록 주파수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MHz의 주파수가 이와 같은 한 번에 주기를 갖는다면 5MHz라고 하는 주파수는 그보다 약 한 2.5배 정도의 짧기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2MHz보다 5배의 주파수가 높은 경우라면 파장의 길이는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장이 짧아질수록 단파장, 파장이 길어질수록 잔파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 반사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반사계수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초음파가 어떠한 물질을 통과할 때 그것을 얼마만큼 잘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데이터들을 계산한 것이 반사계수에 해당하겠죠. 결국은 생체 조직 사이에서 반사계수와 또한 괴수와 관련해서 이제 감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감쇄라고 하는 거는 진폭의 감쇄인데, 진폭의 감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파워. 그러니까 음파의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부 조직에서 공기가 채워져 있는 연부 조직, 뼈가 있는 연부 조직에 있어서 반사량을 보면 공기가 있는 부위를 통과할 때는 반사계수가 99.9%입니다. 이 얘기는 100%의 초음파 에너지를 발사했을 때 공기를 닿으면 99.9%는 반사되고 0.1%만 공기를 통과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공기층을 만나는 순간에 사실은 초음파는 더 이상의 그 투과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때 이 프로브와 피부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초음파 젤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의 젤리를 바르는 이유는 바로 이 공기층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반사계수가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사계수가 높은 지역이 뼈인데요. 그래서 초음파가 만약에 뼈를 닿았다 그러면 약 전체 에너지의 43%가 반사되고 약 57%만 뼈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반사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뼈 밑에 있는 영상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과 근육에 관련한 쪽인데요. 지방과 근육에서 보면 반사 계수가 1.14 정도 됩니다. 결국은 반사가 1% 정도 내외에서만 반사가 되고 90%는 지방이나 근육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1%의 변화와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결국은 지방이냐 근육이냐 물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물을 통과할 때는 반사가 거의 99.8%가 통과하고 0.2%만 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을 관통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에코, 아나에코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채워진 공간에 가까울수록 초음파 영상은 어두운 영상, 검은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근육 내 혈액을 통과할 때도 반사 계수가 0.09기 때문에 거의 근육 내 혈액 또는 혈관 안에 있는 공간도 어두운 영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공간을 통과하면서 진폭, 특히 에너지가 감쇄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결국은 영상에서 물리학적 속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초음파 영상에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물리학적 속성이 바로 굴절입니다. 음파라고 하거나 빛은 매질이 서로 다른 공간, 특히 공기층과 물,
아니면 매질 A와 매질 E, 이 공간의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밀도를 가진 공간을 음파나 빛이 통과하게 되면 그때 굴절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매질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의 속도가 변화하는 것 때문에 그 변화되는 만큼을 굴절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탐촉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이런 세타 값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 세타 값에 의해서 만약에 이 매질층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반사하게 되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동일한 각을 통해서 반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로 관찰할 때 절대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각이 일어나게 프로브를 되면 안 됩니다.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초음파 프로브에서 반사되는 것은 다시 참촉자로 돌아와야 결국은 그 매질의 조직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반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면 사실 이 반사된 에너지는 탐촉자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음파 프로브를 피부에 댈 때는 직각으로 돼서 반사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이러한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굴절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밀도의 차이가 생기고 그 밀도의 차이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될 때는 반사 굴절이 바로 이러한 C2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매질 속에서의 음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될 때는 이러한 형태로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떠한 굴절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문제, 굴절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 물체의 경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의 그림인데요. 만약에 어떤 공간 안에 특정한 잘 알지 못하는 구형의 종괴와 같은 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초음파로 입사빔을 에너지를 쏘았을 때 그 에너지가 경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이 표면에서 결국 이 주위 조직과 구형 종괴 사이에 매질의 밀도 차이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는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때 굴절과 반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간 안에 이 담낭이 되는데요. 쓸개라고 하는 담낭이 되는데 이 쓸개의 경계 지역 막이 이하로 이런 하이포 에코와 같은 그림자 형태의 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림자와 같은 띠가 나타난 이유는 이 굴절과 반사로 인해서 이 입사각과 관련한 입사빔과 관련한 에너지가 이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허상의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낭종이라든지 구형 물체와 같은 경계 지역에서 그 경계면을 이해할 때 이러한 어두운 음영의 띠가 날 때 이거는 굴절이나 반사로 인해서 생겨나는 초음파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초음파의 굴절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영상에 있어서의 허상이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 영상은 배고등근에 의해서 굴절된 초음파의 빛이 이 자국 내에 태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국 내 임신 중에 이 태아가 있는 태낭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관통하는 과정에서 배고등근에서 형성되어 있는 굴절 영상이 태낭에도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마치 태낭이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태낭이 두 개가 나눠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쌍태아라고 해서 쌍둥이와 같은 아이가 둘이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모습인데 바로 배고등근에 의해서 생겨나는 굴절로 나타난 허상적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초음파 영상에 있어서 초음파 에너지가 반사가 일어날 때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도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다. 즉 매끄러운 면을 통과하게 되면 사실은 입사각과 반사각은
90도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매질의 층이 이렇게 거칠다 또는 매질의 안에 또 다른 어떠한 입자성 물질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할 때 초음파 에너지가 이 공간을 직각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반사각이 일어나는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산란의 효과 때문에 사실은 반사가 일정 부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산란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하나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변의 간 조직보다 혈관종에서 산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란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의 표면에서 주로 더 밝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란이 된다는 거는 뭐냐? 일단 초음파가 직진성을 가는 게 아니라 초음파가 직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사가 여러 측면으로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 측면으로 일어난 반사의 음영이 초음파 프로브로 되돌아와서 결국 실질적인 모습보다 더 과장되게 영상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종 안에 있는 특정한 모습들이 산란 효과를 통해서 더 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혈관종, 특히 혈관종이라고 하는 건 혈관 안에 혈액이 또 많기 때문에 산란이 없는 형태의 혈관종일 때는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면 하이퍼 에코에 있어서의 혈관종과 하이포 에코에서의 혈관종이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산란이 있었냐와 산란이 없었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태아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영역은 태아의 허파고 이 영역은 태아의 간이라고 설정했을 때 허파가 간보다 산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하얗게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음파 영상에서 반사 계수와 함께 이제 감쇄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감쇄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 에너지의 감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온 초음파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제 발생을 해서 보냈을 때 그 중에 몇 프로가 되돌아오는데 그 되돌아온 에너지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100%다 돌아왔다 그러면은 감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0%를 보냈는데 90%만 돌아왔다 그럼 10%의 감쇄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쇄 효과가 심할수록 초음파는 되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결국 영상을 해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문맥 및 아래 대정맥 내 혈액의 점성이 높아서 혈관 뒤쪽으로 음양의 증강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뭐냐? 혈액의 점성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혈관 뒤쪽, 그러니까 혈관 뒤쪽으로 나타나는 영상이 제대로 충분하게, 그러니까 초음파가 전달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지 못해서, 결국 점점점 흐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사, 결국 에너지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 뒤쪽으로 점점점 영상이 희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 내 점성이 높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얘기로 해서 감쇄로의 이런 문제를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간인데 간 속에 지방간이 많아지면 결국 지방에서 초음파를 흡수하는 상황으로 결국 초음파 에너지가 깊어질수록 약해지는 결국은 감쇄 효과가 커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간의 아래쪽 모서리나 깊은 쪽에서 그 명확하게 구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음파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부위에서 볼 수 있는 명확한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감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초음파의 음파의 속성 중에 이 초음파 기기가 가지고 있는 기기 자체의 문제점입니다. 기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기기가 가지고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라고 하는 이 프로브에는 압전 소자라고 해서 이 초음파 발진을 시키는 이 소자가 있습니다.
이 소자를 옆에서 볼 때 모습과 앞에서 보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앞전 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앞전 소자에서 가장 으뜸 빔, 그러니까 메인 그러니까 가장 강한 초음파 음파가 발진되는 중간 영역이 으뜸 빔이고요. 초음파의 가장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제 부수적인 초음파 발생이 생기는데 이걸 견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으뜸빔을 통해서 발생된 초음파의 에너지로 반사되고 또한 그 흡수되는 것들을 관찰해서 결국은 영상화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 견엽에서 들어온 초음파 에너지가 결국은 으뜸빔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초음파 영상에 왜곡된 이미지, 허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상인데요. 사실 한의학에서 이 자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침의 모습을 관찰한다.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바늘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다. 이럴 때 주사바늘의 모습이 바늘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바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그려지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격자엽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허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허상의 이미지를 꼭 인식을 해야 이 허상 중에 어떤 것이 실제 바늘인지 아는데요. 중요한 거는 으뜸빔이 중앙을 관통하고 격엽이나 격자엽이 그 주변을 통해서 허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바늘과 같은 허상이 나타날 때는 중심에 있는 게 진짜고 가장자리에 있는 건 다 가짜 영상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울러 다중반사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초음파 영상이 어떠한 매질을 지나서 한 번 직진하다가 반사해서 돌아오고 나머지 반사하지 않고 이제 투과하는 초음파 영상은 계속 직진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중간에 여러 개의 단계를 지나면서 한 번 반사, 두 번 반사, 세 번 반사, 네 번 반사와 같은 이 반사가 일어나는데 초음파는 이 다중 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분석하게 되면 이 반사된 것을 허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초음파에서 잘못된 진단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의 그림처럼 초음파 음영이 이 배벽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된 반사로 인해서 반복되는 과정들이 마치 이 쓸개라고 하는 공간 안에 빈 공간 안에 이 반사의 형태들이 여기서 해석됨으로 인해서 마치 쓸개 부위 안쪽에 이 공간 안에 뭔가 이상한 물질들이 채워진 것처럼 인공물이 표현되는 것처럼 나타나서 경우에 따라서 담석증이라는 식으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초음파 빔이 이 배벽, 그러니까 이 복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반사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허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상을 피하기 위해서, 허상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에서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쓸개를 다른 축의 방향으로 다시 관찰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영역의 쓸개가 다른 방식으로 관찰했을 때 똑같이 나타나는지를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안 나타나면 방금 관찰한 거는 이런 다중반사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허상이구나 라는 식으로 비교해서 진단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중반사와 관련한 부분은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영상이 결국은 반사하는 과정에서 보낸 초음파가 얼마나 뒤에 돌아왔는지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많은 시간을 거쳐서 돌아온 것처럼 해석이 되면 이런 다중 반사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개 안에 보이는 이러한 해성 꼬리와 같은 모습도 사실은 이런 다중 반사의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꼬리와 같은 하이퍼 에코의 해성 꼬리와 같은 경우 아니면 굴절과 같은 형태에서 나타난 하이퍼 에코의
어두운 음영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떠한 경계나 아니면 특정 구조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다중반사와 같은 다른 문제로 인한 건지를 꼭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중반사가 일어나서 마치 이러한 음영 하이퍼 에코 해성 꼬리와 같은 음영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위장 내 가스, 그러니까 위장 안에 이제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위장 안에 있는데 위장 안에 있는 가스층을 초음파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할 때 이 반사가 다중반사를 일으키게 되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해성꼬리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해성꼬리가 나타나면 이 구조가 어떤 특정한 구조에 의한 건지 아니면 가스에 의한 건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여기서도 이제 이건 쓸개 공간 안에서의 다중반사의 해성꼬리와 같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 인공물이라고 하는 또 허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 가로막이 하나가 있고요. 가로막과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어떤 장기 안에 어떤 인공물과 같은 이제 병리적 산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초음파로 관찰하게 되면 이 관찰물만 초음파 영상에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이 관찰물을 통과한 초음파 영상이 또 가로막을 통과하면서 반사되고 이 공간에서 반복 반사가 되면서 이 다중 반사의 2차적인 문제로 초음파 음영은 마치 그 거리, 반사된 거리를 가로막 너머에 있는 인공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 영상처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보면 가로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요거에서 이 띠와 이 띠는 사실은 거울 반사와 같은 이러한 거울 인공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 인공물이 이 가로막을 중심으로 이 넘어서 생겨나서 마치 간 안쪽에 어떤 이상 문제와 간 바깥쪽에 이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울 영상의 허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거울 영상의 허상은 바로 이 간 안에 이 간 정맥을 관찰했는데 가로막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막 넘어서 이러한 가짜 정맥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거울 인공물의 허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거울 인공물의 허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간실질에서 하이퍼 에코와 같은 밝은 음영이 가로막 넘어서도 또 하나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게 가로막 때문에 생겨난 가짜 인공물이구나, 거울 인공물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겨겹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음파 영상에서 그 중간 초음파 영상의 초음파 프로브에서 만들어지는 그 중심 메인 초음파 에너지 주변으로 겨겹 형태의 초음파 에너지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겨겹에 의해서 생겨난 가짜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허상들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겹 인공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쓸개 안에 있는 인공물을 말하는데 이 인공물이 실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를 보기 위해서 프로브의 방향을 바꿨더니 동일한 쓸개 공간 안에 아까는 보였던 인공물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겨겹 인공물로 인해서 생겨났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빔 두께 인공물과 같은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쓸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 중에 샘창자라고 부르는 쪽에 가스가 있을 때 요 영역의 인공물이 요 영역에 나타나야 될 영역이 여기서 안 나타나고 요 공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공물로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쓸개 안에 영상이 나타난 건데 이거는 쓸개 밖에 있어야 될 그런 샘창자 가스가 마치 쓸개 안에 있는 것처럼 잘못 영상이 판독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초음파가 물리학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에너지가 투과되고 반사되는 것 뿐인데 이 투과와 반사의 시간과 반사량을 이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러한 영상을 허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그 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돼서 시술자에 따라서 잘못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초음파 전문의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단할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진을 많이 일으킨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충분한 학습을 하지 않은 제 한의사들이 단순하게 영상의 이 허상을 파악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가 일으키는 오진의 사고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방 음영 증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결국은 초음파 빛의 감쇄와 굴절은 강도의 변화의 의미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향 증강은 감쇄가 낮은 물체 후방에서 일어나며 높은 강도의 신호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음향의 음영은 감쇄가 높은 물체의 후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쇄가 높은 후방에 그러니까 감쇄가 높은 후방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후방 음향 증강이라고 해서 간 안에 낭종이 생기는데 이 낭종이 생기는 거는 이 안에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을 통과하면 사실은 이 주변보다 이 부위의 초음파의 감쇄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통과하는 이 주변을 통과해서 반사되는 초음파보다 여기를 통과해서 반사되는 게 더 증폭되는 것처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후방 음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방 음향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매질이 다른 공간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모습입니다. 후방 음향의 증강 모습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특히나 쓸개내 결석 뒤로 강한 음향이 벌어지는데 이때 음향은 어둡게 보여지는 거죠. 예, 쓸개는 매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얗게 보일 거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음향이 어두워지는 거죠. 측방 음향인데 굴절 반사의 보조적인 현상을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측방 음향의 한 사례인데 이 콩팥의 모습입니다. 콩팥의 경계 지역으로 측방 음향이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예. 초음파 영상의 이제 요즘 모습에서 보면 초음파의 영상을 좀 더 뚜렷하게 보고자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음파의 그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을 쓰는데요. 근데 문제는 초음파의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 투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주파수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 개의 초음파 주파수를 혼합해서 컴파운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흐릿한 영상이 뚜렷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위는 단순하게 12MHz의 주파수로 관찰하는 건데 아래쪽을 컴파운드로 만들어서 17MHz로 변화를 줬더니 보다 더 뚜렷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신경 다발이거든요. 신경 다발이 보다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기술적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그 조직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기능인데요. 각 지점과 지점이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계산해서 운동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색깔로 구분하고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봐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 수축
또는 이완이 일어나는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심근경색의 위치를 찾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근골격계 초음파에서 이 탐촉자를 활용해서 조직을 압박하고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그 압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과 움직이 없는 곳을 관찰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러한 두 가지의 모드를 압박과 압박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지금 압박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은 압박했을 때의 모습이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손상에 의한 삼출물의 음영이 조직과 비슷한 경우는 출혈 응고 등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삼출물에 의한 표현인지 아니면 조직이나 인대와 같은 그런 손상인지를 구분해서 일종의 손상의 특징을 관찰하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능들은 저가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보다는 고가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의 활용 범위이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이런 식의 방식으로 기능적인 모습들을 한역적으로 활용하려면 그에 준하는 적절한 기기의 선택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초음파의 프로브에 대한 이제 형태에 따른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음파 프로브, 탐촉자입니다. 탐촉자의 주파수 속성과 탐촉자의 형태가 결국은 초음파 영상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구입하거나 활용할 때는 각별히 초음파 이 프로브에 해당하는 탐촉자의 관리나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종류의 탐촉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볼록형 또는 곡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컨벡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만들어졌다라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의 탐촉자는 기본적으로 탐촉의 모습이 부채꼴 모양으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부채꼴로 만들어낸다는 것의 또 특징은 뭐냐면 넓은 영역과 깊은 영역을 볼 수 있게끔 초음파 영상을 구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탐촉자가 볼록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볼록한 피부에 닿는 면, 그리고 그 볼록한 면에서 초음파는 각각의 방향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초음파 영상이 밖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초음파가 벌어지고 그 공간이 또 주파수 속성이 약간 낮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깊은 부위까지 도달해서 이런 간, 쓸개, 가로막, 또 가로막 뒷면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선형 탐촉자입니다. 영어로는 리니어 프로브라고 합니다. 일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컨벡스라고 하는 볼록형 탐촉자에 비해서 보다 주파수가 높습니다. 높다는 것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 깊은 부위를 볼 수 있는 어떤 구조보다는 얕은 부위거나 표면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자세히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얕은 부위, 채 표면에서 얕은 부위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할 때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일자 형태의 프로브이기 때문에 피부면이 닿는 부분도 일자면으로 그려지고요. 그 상태에서 부채의 모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초음파 영상이 나타나고 직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얕은 층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깊은 층으로 갈수록 영상이 뭉뚱거리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얕은 부위는 확실히 보이지만 깃은 부위는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로 얕은 부위, 근골격계 질환 같은 부위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록형을 조금 더 확장한 부채꼴형 탐촉자입니다. 굉장히 프로브가 길이가 짧고요. 직선형 형태인 듯 하지만 직선보다는 굉장히 이 폭이 짧습니다. 그리고 탐촉자의 속성은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삼각
삼각뿔 모양으로 탐촉의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프로브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는 영상이죠. 주로 이러한 영상을 쓰는 공간은 심장 초음파를 쓸 때 주로 씁니다. 그 이유는 이 갈비 사이 공간이나 이 피부면에서 뼈를 때문에 정확히 안에 있는 장기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이런 뼈나 불필요한 피부 지역의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신부를 정확히 보고자 할 때 쓰는데요. 주로 현재는 심장 초음파에서 쓰는 프로브가 바로 이런 부채꼴형 초음파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탐촉자는 주로 이제 자궁이나 항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살피는 초음파인데요. 이 경질용,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관 형태로 해서 일종의 통로 속에다가 초음파를 넣고 통로 주변에 있는 장기를 보는 건데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자궁 초음파를 관찰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자궁 경부에다가 삽입을 하고 자궁 내측을 살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항문외과에서 항문 주변을 관찰할 때 이러한 초음파 프로브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의 특징을 기본으로 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분해능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파장을 쏘아서 그 하나의 파장으로서 두 개의 거리 사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해능이 뛰어날수록 짧은 거리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약 3MHz의 주파수로는 1.1 mm 떨어진 거리를 서로 다르게 분해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10MHz의 주파수를 쓰고 있는 프로브를 쓰면 이보다 대략 한 3분의 1 해당하는 3분의 1과 4분의 1 해당하는 거리를 분해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화질은 더 정밀해집니다. 그러한 특징이 주파수에 따라서 화질이 더 선명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화질은 선명해지지만 투과 깊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3MHz 내외의 주파수를 가지는 것은 투과 깊이가 약 17cm 정도밖에 투과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3MHz는 대략 17cm를 투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주파수인 경우는 그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투과 깊이가 약해집니다. 결국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분해능은 좋아지는데 투과 깊이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니어 프로브, 일자형 프로브와 같이 이러한 고주파, 높은 주파수를 쓰는 초음파 프로브는 근골격계를 포함하는 피부의 얕은 부위를 주로 관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파수가 조금 낮은 형태의 초음파 프로브는 깊은 공간을 살필 수 있는 반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밀하게 진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왼쪽 영상은 동일한 영역을 8MHz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영상은 16MHz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2배의 초음파의 주파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 2배만큼의 차이만큼 화질이 섬세한 거와 거친 영상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낮은 주파수 영역은 깊은 곳에 어떤 이미지가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만 이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 프로브는 표제 부위는 보이지만 깊은 부위는 아예 영상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프로브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진단에 활용해야 된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초음파 진단기기의 기초와 응용, 이해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였습니다.